한편의 영화보다 더 쉽고 재밌는 그림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그림 읽어드리는 남자 이창용입니다. 자, 오늘은 감골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안 보면 뭐하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에두아르 마네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르세 미술관은 미술이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시대를 중심으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모든 미술의 시작이 바로 이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현재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딱 20점만 꼽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작품이고요. 보통 미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으로부터 현대미술이 시작되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미술의 서막을 알렸던 그 작품이 바로 에두아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도 위대한 찬사를 받고 있는,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재밌게도 이 작품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던 1863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찬사를 받기는커녕 모욕에 가까운 평가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63년 살롱전에 출품되었던 2000여 점의 작품들 가운데 거의 꼴등을 한 것과 다름없는 평가를 받았던 작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미술의 주요 소비층이었었던 부르주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실 이런 그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은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과도 같은 작품이 아니라 알렉산드로 카바넬의 바로 이 작품 비너스의 탄생과도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최고의 작품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완벽히 잊혀져 버린 작품. 과거에는 욕만 먹었던 작품이지만 지금은 최고의 작품이라고 찬사를 받고 있는 작품. 두 작품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이렇게 작품의 가치가 달라진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그림의 기준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그림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달라진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19세기 중반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그림의 기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미술계에서는 좋은 그림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법칙들을 지켜야만 했는데요. 자, 먼저 완벽한 재현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을 누가 더 2차원의 화폭 속에 완벽히 재현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좋은 그림의 기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과학적 원근법에 입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동시에 섬세한 명암법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네요. 심지어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주제도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림의 주제가 정해져 버린 이유는 바로 이 물감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2m 곱하기 3m 사이즈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의 물가로 계산을 했을 때 대략 재료비만 1억을 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제작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가들은 자기 돈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림을 의뢰받아야지만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화가들에게 그림을 의뢰하는 집단들이 뻔했었는데요.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두 번째는 종교 집단, 세 번째는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나 귀족들이 보통 그림을 의뢰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수백 년 동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화가들은 어느 순간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미술 학교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아카데미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보자면 르네상스 이후로 모든 화가들의 생각들은 다 똑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오직 남자만이 완벽하고 여자들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신들은 완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신들은 작품 속에 등장할 때 옷을 벗어도 되는데 여자들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작품 속에 등장할 때 옷을 벗으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논리가 통용되었었던 시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863년 프랑스의 부르주아가 되신 거고요.
그해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었던 살롱전을 방문하셨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연인이 박물관에 손을 잡고 작품을 구경하러 왔네요. 그런데 다음 방에 딱 가보니까 올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그 욕 엄청 먹고 있는 에드와르 만의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이 걸려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여자의 몸이 좀 이상합니다. 기본적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체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의 몸은 그닥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넓게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이 작품이 그려진 배경이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나는 왠지 이 작품이 그려진 장소를 알 것만 같아요. 당시 에드와르 만에는 이 그림을 그냥 그렸던 것이 아니라 실제 파리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볼리뉴 숲이라는 곳의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19세기 중반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라면 이 볼리뉴 숲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르주아들의 하루 일과는 다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볼일을 보고 점심시간 때쯤이 되면 피크닉 가방을 하나씩 준비한 다음 부인이 아닌 자신의 여자친구나 때로는 파리 시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코르티잔들의 손을 잡고 이 볼리뉴 숲으로 들어가 점심 식사를 하며 은밀한 미래를 즐기던 것이 바로 당시 프랑스 파리 부르주아들의 일상적인 하루 일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 당시 부르주아들 입장에서는요, 이 그림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르주아들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그림은 제가 감추고 싶은 저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부르주아들은 이 그림은 이래서 문제가 되는 작품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 핑계거리가 참 재밌어요. 보통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체들은요, 조금은 수줍은 듯한 포즈와 표정을 취해야 하는데 그녀는 지금 옷을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내색 하나 없이 당당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런 법칙이 어긋나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녀의 목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 보니까 마치 인형의 목이 비틀어진 것만 같다 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위치해 있는 남성들의 옷자락을 보시면은요, 정교하게 명암법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거칠게 붓질이 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림이 완성도가 떨어진 그리다 만 것만 같은 작품이다 라고 비난이 일기 시작해요. 또한 시선을 조금 위쪽으로 올려보시면 뒤쪽 연못에 한 여인이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작품이 원근법이 완벽하게 표현된 작품이라면 보트가 저렇게 작게 보이는데 여자가 저 정도 사이즈라면 저 여자의 키가 최소한 4m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원근법을 무시한 채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당시 에드와르 마네가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원근법을 무시한 채 크게 그려놓게 되는데요. 왜 이 여자를 크게 그렸는지는 이 여인의 포즈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나요? 자신의 치마자락을 들러 올린 채 연못 물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씻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법칙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마네가 의도적으로 법칙을 무시한 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마네가 지금 당시 부르주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장면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자들은 옷을 벗거나 속옷 차림인데 남자들의 복장을 보시면은요, 지금 정갈하게 넥타이까지 차고 있어요. 정말 옷을 잘 차려입고 있습니다. 당시 부르주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네들은 완벽한 도덕적인 척, 지금 연기하고 있는 그런 부르주아들의 거짓된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마네가 1863년 사실 이 작품을 한 점만 그렸었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작품을 두 점을 그렸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나마 덜 논란이 될 것 같은 풀바디의 점심부터 먼저 출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논란이 더 많이 돼요. 그리고 이 작품은 욕만 먹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화가 자질 자체까지 걸고 넘어지다 보니까 당시 마네 스스로도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던지 에라 모르겠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는 심정이었던지 그 아껴두었던 두 번째 작품을 다음 살롱전인 1865년 살롱전에 거의 던져버립니다. 자, 이 작품은
1865년 살롱전에 출품되었던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욕을 많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미술 작품 가운데 얘보다 욕을 많이 먹은 작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5년 살롱전에서 가장 큰 이슈를 일으켰던 작품은 바로 올랭피아입니다. 이 올랭피아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 제목부터 큰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올랭피아는 단순한 여자 이름이 아니라 그때 당시 프랑스 내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설은 바로 당시 프랑스 최고의 소설 작가였던 알렉산드로 듀마 피스라는 남자의 라도모 까멜리아, 동백 아가씨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연적으로 등장하는 악녀의 이름이 바로 올랭피아였었고요. 그 올랭피아라는 여자가 소설 속의 직업이 바로 코르테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목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미술관에 와서 작품을 봤더니 작품은 더 과간입니다. 이 올랭피아라고 하는 작품은 마네가 그냥 혼자서 그렸던 작품이 아니라 이 르네상스의 위대한 거장이죠,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패러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구도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자, 먼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고 하는 작품은 제목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자가 비너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체로 등장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네의 올랭피아는 작품 제목이 코르테잔입니다. 그럼 당연히 작품 속에서 옷을 벗고 등장하는 여자는 사람이겠죠. 이번에도 역시 살아있는 실제 여자를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여기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체들은 보통 조금은 수줍고 부끄러운 듯한 표정과 포즈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네의 작품 속에서는 지금 여인이 옷을 다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당하게 지금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부르주아들이 미술관에 와서 이 작품 보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작품에 쓰레기를 집어 던진다든지 들고 있던 지팡이와 우산으로 작품을 내려 찍으려고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네라고 하는 남자는 풀바디의 점심과 올랭피아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욕을 먹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마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부르주아 출신에다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네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9세기라는 당시 프랑스 사회를 잠깐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19세기라고 하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발전이 이루어졌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고 있었던 그 시절,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미술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정체되어 있는 미술계를 바라보던 에두아르 마네는 아니,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심지어는 춤마저도 과거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예술로 표현을 하는데 왜 도대체 우리 미술만큼은 그러지 못한단 말인가? 나는 이제 이 골방을 벗어나 바깥으로 빠져나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내 그림 속에 담아내게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거짓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그림 속에 담아내고자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 화가들은 처음으로 지난 수백 년 동안 화가들의 발목을 족쇄고 있었던 그 굴레의 사실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현대 미술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시발점이 되는 작품이 바로 우리가 앞에 만나보았던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이기 때문에 현재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딱 20점만 꼽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작품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두 작품이 63년과 65년에 발표가 되었을 때는 큰 논란을 일으키기는 했었지만 파리 시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젊은 신진 화가들은 이 마네의 두 작품에 큰 영감을 받게 되고 우리 더 이상 골방에 틀어박혀서 똑같은 그림 그리지 말고 마네 선배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바깥으로 나가서 진짜 살아 숨쉬는 진짜 이야기를 우리 그림 속에 담아보자 라는 마네의 추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볼 바로 그 주인공 인상파
화가들입니다. 그럼 마네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상파의 창시자, 빛의 사냥꾼이라고 불리우는 클로드 모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